여기 한국에 대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지만 실제로 와보니 전혀 다른 현실에 놀라고 말았죠. 한국의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체 그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충격에 빠진 걸까요? 그리고 왜 많은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에서 한국의 숨겨진 실체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집을 떠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서울의 거리 한복판에 서서 길을 잃은 것처럼 혼란스러운 기분이에요. 제 이름은 미아이고 이렇게 제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북한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은 항상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 저희 집안의 과거 때문에요. 제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남한 군인이었거든요.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의 일이었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다르게 대했어요. 뒷말이 많았고 저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곤 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제 자신의 집에서도 외부인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했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꼈어요. 음식도 부족했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거나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도 없었어요. 마치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인생이 정해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겐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 저는 몰래 숨겨둔 TV로 남한 드라마를 봤어요. 그 드라마들은 국경 너머의 아름답고 자유로운 세계를 그려줬어요. 사람들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고 음식이 풍족하며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 말이에요. 그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저는 그 삶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되었어요. 저는 자유롭고 싶었고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의 과거가 제 미래를 정의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렸어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남한으로 탈북하기로 한 거예요. 그 여정은 정말 무서웠어요. 깊은 밤중에 국경을 몰래 넘으면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누군가 들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림자 하나에도 깜짝 놀랐고 작은 소리에도 몸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해냈어요.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시는 엄청나게 컸고 마치 하늘에 닿을 것 같은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넓은 도로 위로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사람들은 다채로운 옷을 입고 바쁘게 움직였어요. 제 조용한 마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실망감을 느꼈어요. 이곳 사람들은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처럼 친절하지 않았어요. 인사나 미소 없이 바쁘게 지나갈 뿐이었어요. 도시는 시끄럽고 복잡했으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낯선 관습들이 많았어요. 저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있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움을 느꼈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따뜻하고 환영받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친절한 이웃은 어디에 있었고 제가 기대했던 즉각적인 소속감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창가에 앉아 낯선 세상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찾아온 이곳이 더 나은 삶이 맞는 걸까? 가족이 그리웠어요. 제 마을의 소박한 일상도 그리웠어요.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적어도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잘 적응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아무리 두려워도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야만 했어요. 내일 저는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용기를 내야 해요. 북한을 떠날 용기가 있었다면 이 새로운 삶도 용기 있게 맞이해야 해요. 그날 밤 잠에 들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로
이 낯선 나라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기로요. 어쩌면 제가 항상 꿈꿔왔던 집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한국에서의 날들이 하나로 흐려져 갔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이 낯선 새로운 세계에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첫 번째, 진짜 시험은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면서 다가왔어요. 저는 한국어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만의 방언은 너무 달랐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단어들이 여기선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첫날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북한에서 쓰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자 반 전체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정말로 사라지고 싶었어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인 김 선생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음식도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간단한 식사를 했거든요. 밥, 김치, 운이 좋으려면 야채 조금. 그런데 여기는 선택지가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을 먹고 있었어요. 어느 날 처음으로 피자라는 걸 먹어봤어요. 치즈가 너무 쫄깃하고 토마토 소스가 너무 새콤달콤했어요. 정말 맛있었지만 그걸 즐기는 게 죄책감이 들었어요. 고향의 가족들이 내가 이렇게 호화로운 음식을 먹는 걸 본다면 뭐라고 생각할까 싶었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웠어요. 제 프로그램에 있는 다른 탈북자들은 너무 빨리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농담을 하며 웃고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TV쇼나 음악에 대해 얘기했어요. 저만 소외된 느낌이었고 외로웠어요. 어느 날 한 소녀 지수가 저를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어요. 미아, 주말에 우리랑 쇼핑 갈래? 그녀가 수업 후에 물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잘 모르겠어. 돈이 별로 없어서. 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그냥 구경만 해도 돼. 재미있을 거야. 마지못해 저는 동의했어요. 그 토요일 우리는 거대한 쇼핑몰에 갔어요. 한 곳에 그렇게 많은 가게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밝은 불빛, 반짝이는 진열대,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걸어가면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왜 여기 미국 브랜드가 이렇게 많아? 지수에게 물었어요. 한국은 자기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줄 알았는데. 지수는 당황한 듯 보였어요. 우리는 우리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다른 나라 것들도 좋아해. 그렇다고 우리가 덜 한국적인 건 아니야. 저는 찡그렸어요. 이건 내가 배웠던 게 아니었어요. 북한에서는 외부의 영향이 나라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사람들이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반응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이며 많은 질문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내가 스파이일 수도 있다는 듯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못되게 굴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우리 건물에서 두 소녀가 제 얘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저기 북한에서 온 탈북자가 살고 있대. 한 소녀가 말했어요. 저들은 모두 세뇌되어 있다고 들었어. 그녀랑 조심해야겠어.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내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그들에게 틀렸다고 외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대신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하며 서둘러 지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울면서 잠들었어요. 가족이 그리웠어요. 예전에 단순했던 생활이 그리웠어요. 어쩌면 여기 오는 건 실수였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는 남한에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지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미아, 수업 전에 커피 한잔 할래.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멋진 카페가 있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어쩌면 이곳에 친구가 하나는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겠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답장을 썼어요. 좋아, 가고 싶어.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지금은 그걸로 됐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점점 북한의 작은 마을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거기선 모든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선 모든 게 너무 낯설고 혼란스러웠어요. 비가 내리던 어느 화요일 아침, 지역사회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으러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신발은 흠뻑 젖어 있었고 기분도 엉망이었죠. 자리에 털썩 앉았을 때 내 또래로 보이는 한 소녀가 나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안녕, 나는 지수야. 그녀가 밝게 말했어요. 이거 필요해 보이는데? 그녀는 작은 수건을 내밀었어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고마워. 라고 중얼거리며 수건을 받았어요. 얼굴을 닦으면서도 지수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어? 나는 1년 전에 북한에서 왔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난 여기 온 지 몇 달밖에 안 됐어. 지수의 미소가 더 커졌어요. 정말? 그럼 우리 같이 지내자. 수업 끝나고 점심 같이 먹을래?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처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으며 지수와 나는 남한에 오게 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가 자판기를 처음 봤을 때의 모습을 흉내내자 지수가 깔깔 웃었어요. 그치? 나도 마법인 줄 알았어.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았어요. 지수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떻게 했어? 물었어요. 어떻게 여기서 집처럼 느끼기 시작했어?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쉽진 않았어. 라고 그녀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운 좋게도 정말 친절한 사람들을 만났거든. 그녀는 자신을 돌봐준 은지라는 대학교 교수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너도 만나봐야 해. 지수가 신나게 말했어요. 은지 선생님은 우리처럼 탈북자들을 돕는 걸 좋아해. 다음 날 지수는 나를 은지 선생님에게 소개했어요. 처음엔 긴장됐어요. 교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은지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에 금방 안심이 되었어요. 어서 와요, 미야. 그녀는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어요. 지수가 너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줬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은지 선생님을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내 공부를 도와주고 남한 생활에 대한 많은 질문에 답해줬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그녀는 정말 진심으로 내 말을 들어줬어요. 어느 날 나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울며 말했어요. 모든 게 너무 달라요. 가끔은 여기에 온 게 실수라고 생각해요. 은지 선생님은 휴지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변화는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렇게 큰 변화는 더 그렇죠. 하지만 미야, 한 가지 알아줬으면 해요.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있어요. 너는 용감하고 강해요. 그리고 너에게는 큰 잠재력이 있어요. 나만은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행복해요. 그녀의 말은 내 안 깊숙이 닿았어요. 처음으로 아마도 여기서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봄이 되어 벚꽃이 피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서도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여전히 고향이 그리울 때도 있었고 나만에서 혼란스러운 일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수와 은지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그렇게 길을 잃은 것 같지 않았어요. 어느 맑은 오후 지수와 나는 공원을 걷다가 전통 한국 무용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음악에 맞춰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해볼래? 지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해보자. 비틀거리며 웃으면서 무용에 참여했을 때 나는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즐겁다는 것을. 진심으로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탈북자라는 사실도 외지인이라는 느낌도 잊어버렸어요. 그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날에 공원에서 춤을 추는 미아였어요. 아마도 나는 생각했어요. 이곳을 내 집으로 여길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다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오늘 모든 게 바뀌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로 시작했죠. 일어나자마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워서 향수병을 느꼈어요. 한국어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답답함과 외로움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몇 달째 서울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곳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길을 건너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저도 모르게 그분께 달려가서 도와드렸죠. 할머니께서 고맙다고 미소 지으셨을 때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따뜻한 감정을 느꼈어요. 고맙구나.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며 눈가에 잔주름이 지도록 웃으셨어요. 여기 사람이 아니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 출신을 밝히는 게 맞는지 확신이 안 섰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다정한 모습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어요. 아니요, 저 북한에서 왔어요. 조용히 대답했어요. 놀랍게도 할머니의 미소는 더 커졌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라고 하시며 제 손을 토닥여 주셨어요. 여기 와줘서 고마워. 그 간단한 말이 제게는 큰 파도로 다가왔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환영받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아파트 건물로 걸어가는 동안 그분께서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으로서 겪으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분의 투쟁과 회복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여기서의 삶이 항상 쉽지는 않아 할머니께서 문 앞에 도착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마음을 열면 어디에나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그분의 말을 계속 곱씹으며 수업에 갔어요. 수업에 도착했을 때 게시판에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행사 광고가 붙어 있는 걸 봤어요. 평소라면 제 과거와 관련된 일이라면 피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수업 시간 동안 저는 제 동급생들을 더 주의 깊게 보게 됐어요. 저처럼 그들도 언어와 적응, 새로운 삶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해보기로 했어요. 북한 출신인 걸로 알고 있던 지수라는 동급생에게 다가가서 커피를 한잔하자고 했어요. 전에 별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아늑한 카페에 앉아 지수는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을 제게 들려줬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지원 그룹과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제가 그동안 고집스럽게 피했던 것들이었죠. 집이 그리운 건 당연해. 그녀의 눈에 이해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집을 만드는 것도 괜찮아. 그녀의 말이 제게 깊이 와닿았어요.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다 보니 정작 필요한 도움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서울을 새로운 눈으로 봤어요. 넌사인과 붐비는 거리들이 더 이상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능성으로 가득 찬 도시, 제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보였어요. 저는 그 친절했던 할머니, 지수,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보여준 친절을 생각했어요. 아마도 저도 이곳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게시판에서 본 커뮤니티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숨지 않고 이 새로운 삶의 장을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집이라는 건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감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집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앞으로도 도전이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에 적응하며 처음부터 삶을 만들어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으로 그 도전들을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어나기로 다짐했어요. 이웃에게 인사하고 스터디 그룹에도 참여하고 어쩌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도 해볼 생각이에요. 이제는 제 삶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잠에 들며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어요. 한국이 완벽한 곳은 아닐지 몰라도 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야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오늘은 한국에 온 이후로 가장 좋았던 날 중 하나였어요. 모든 건 제 대학 멘토인 은지가 청와대에서 열리는 특별 행사에 저를 초대하면서 시작됐죠. 청와대는 한국 대통령의 공식 거처잖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왜 멋진 정부 청사를 보러 가야 하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은지가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계속 권유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 미야. 은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놀랄지도 몰라. 마지못해 동의하고 청와대로 향했는데 가까워질수록 호기심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청와대 건물은 태양빛에 반짝이는 파란 기와가 인상적이었고 제가 북한에서 보던 칙칙한 정부 건물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작은 방문객 그룹에 합류해서 친절한 가이드의 안내로 청와대 내부를 둘러봤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환영하는 분위기인지에 놀랐어요. 우리를 감시하는 엄격한 경비원도 없고 항상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도 전혀 없었어요. 가이드는 청와대의 역사와 한국 민주주의에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줬는데 과거 대통령들의 이야기와 나라가 극복해온 어려움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복도 끝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대통령이 직접 나타나 우리 그룹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대통령이 친근하고 진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청와대 방문이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대통령은 그룹의 각 사람과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에게 다가왔을 때 대통령은 제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최근에 탈북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판단이나 연민이 아니라 대통령의 눈에는 이해와 연민이 깃들었어요. 아, 그렇다면 더욱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여정이 힘들었겠지만 이곳 대한민국에 당신의 자리가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에 의해 나뉘었지만 미래를 위한 희망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은 파도처럼 제게 밀려와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과 두려움의 일부를 씻어냈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이해받고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통령은 이어서 말했어요. 적응 과정이 힘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한번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항상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처럼 독특한 시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더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간신히 말했어요. 대통령이 자리를 떠난 후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말이 가슴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이곳은 단순한 정부 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상징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보였어요. 청와대를 떠나며 은지가 저를 살짝 밀었어요. 어땠어? 깊이 숨을 내쉬며 무언가가 제 안에서 바뀌는 걸 느꼈어요. 눈이 번쩍 뜨였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인간적이고 친절할 줄은 몰랐어. 은지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어요.
가끔은 우리의 선입견을 깨야 진실을 볼 수 있지. 서울의 거리를 다시 걸어가면서 저는 뭔가 달라졌다고 느꼈어요. 한때 압도적으로 느껴졌던 이 도시는 이제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곳처럼 느껴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낯선 이가 아니라 잠재적인 친구이자 이웃이었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희망의 빛을 느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여기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곳이 저의 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을이 지면서 도시를 감싸는 따스한 빛이 건물들을 비출 때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 나라를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대한민국에 진정한 기회를 줄 거예요. 언젠가는 이곳에 올 집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나만의 학생들 앞에 서서 교실을 마주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오는 걸 느끼면서 칠판에 이름을 쓰려고 분필을 꼭 쥐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교실을 향해 돌아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아라고 해요. 여러분의 새로운 역사 선생님이 될 거예요. 스무쌍의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어떤 눈빛은 호기심이 가득했고 또 어떤 눈빛은 지루해 보였어요. 저를 보고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걸로 저를 판단하려나? 수업을 시작하자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주제인 고대 조선 왕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다른 시각에서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게 참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 남한에 온 이후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수업이 중반쯤 지났을 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둥근 안경에 밝은 미소를 띤 여자아이였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북한에서 오셨다는 게 진짜예요. 라고 그녀가 물었어요.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순간이 가장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순우가 해줬던 말이 떠올랐어요. 너의 경험이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공유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저는 몇 년 전에 남한에 왔어요. 놀랍게도 학생들은 혐오감이나 두려운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것은 어땠어요?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가족을 떠나기 힘들었나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그 수업 내내 저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느라 시간을 보냈어요. 고향의 아름다운 산들, 어린 시절에 했던 놀이들,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또한 남한에 와서 새로운 삶을 배우는 것이 어떤 기분이었는지도 나눴어요.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학생들은 저를 외부인이나 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제가 겪어온 일들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수업이 끝나고 종이 울렸을 때 저는 수업을 즐겼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학생들이 교실을 나가면서 안경을 쓴 그 여자아이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선생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녀의 말은 그녀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남한에 적응하려고, 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쩌면 저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강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서울을 보게 됐어요. 바쁜 거리와 높은 빌딩들이 더 이상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회와 이야기로 가득 찬 도시로 보였어요. 학생들과 그들의 학구열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저를 환영해주고 이곳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준 순우, 은지, 지수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말이에요.
남한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여기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때 너무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던 이 나라가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어요. 집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삶을 꾸리고 누구와 그 삶을 나누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고향 마을에서 봤던 것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별들은 손에 닿지 않는 꿈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모든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스스로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에요. 배울 기회, 가르칠 기회, 그리고 남북한 간의 간격을 메울 기회가 가득한 날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호텔 발코니에 서서 제가 평생 오해했던 도시를 바라보고 있네요. 이 풍경은 놀랍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곡선 지붕을 가진 오래된 사원들이 보여요. 신구가 뒤섞인 이 모습이 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제 이름은 아마라예요. 외교관이고 올해로 50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상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요. 한국은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곳, 속은 텅 빈 곳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휴가차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제 절친 미나를 구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요. 둘 다 외교관이 됐지만 미나는 저보다 항상 더 야망이 컸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했고 더 많은 권력을 원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녀가 좀 이상해졌어요. 모든 건 몇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미나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그녀는 흥분하면서도 불안해 보였어요. 문을 닫고 가까이 다가와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아마라, 너한테 놀라운 걸 말해줄게.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미나는 보통 이런 식으로 속삭이거나 비밀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뭔데? 하고 물었어요. 그녀는 예언자에 대해 말했어요.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사람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미나는 아주 진지했어요. 그 예언자가 그녀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녀의 경력을 이끌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미나는 제가 본 누구보다도 빠르게 승진했어요. 그 예언자는 아는 게 많아. 아마라. 미나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들을 알아. 저는 예언자나 점쟁이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나의 경력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가 되고 있었어요. 그게 저를 겁먹게 했죠. 하지만 그게 최악의 부분은 아니었어요. 몇 주 전 미나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좀 달라 보였어요. 눈에 이상한 빛이 있었는데 거의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예언자가 새 예언을 했다고 말했어요. 대재앙이 일어날 거야. 미나가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걸 바꿀 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가 나서서 모든 걸 통제할 거야. 그녀의 말투는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제가 알던 미나가 아니었어요. 제 친구는 항상 사람들을 돕고 우리나라를 더 좋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재앙을 이용해 권력을 얻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일이었고 미나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뭘 해야 할까요? 미나는 이성적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예언자의 말에 너무 깊이 빠져서 얻을 수 있는 권력에 너무 흥분해 있었어요. 저는 이 길이 위험하다는 걸 그녀에게 보여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어쩌면 유일하게 효과가 있을 방법일 수도 있었어요. 미나를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했어요. 왜 한국이냐고요? 한국은 우리나라와는 모든 면에서 다르니까요.
한국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현대적이고 성공적이지만 우리 정부처럼 강압적이지 않아요. 미나가 이런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본다면 예언자의 예측이나 비밀 계획 없이도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지 않을까요?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저 자신이요. 한국에 대해 좋은 점을 미나에게 보여주려면 제가 그걸 믿어야 하는데 제가 그걸 믿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평생 한국이 가짜라고 배웠어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다고요. 그런 생각을 제가 정말 바꿀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야 했어요. 미나를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 번도 오리라 생각 못했던 곳에 서서 상상도 못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겁나요.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결심이 섰어요. 제 친구가 스스로를 망치는 걸 막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평생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저 자신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한번 서울을 바라봅니다. 내일 미나가 도착해요. 그리고 진짜 모험이 시작됩니다. 호텔 창문 아래로 들려오는 복잡한 거리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시 동안 내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렸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여기가 바로 서울, 한국이구나. 오랜 시간 동안 피상적이고 가짜 같은 곳이라며 무시해왔던 그곳에 제가 와 있는 거예요. 눈을 비비고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면서도 의외로 아늑한 방이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모습이었죠. 미나의 침대 쪽을 흘끗 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고 얼굴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녀가 무슨 꿈을 꾸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이곳에서도 그 예언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문을 열어보니 진수, 우리 가이드로 배정된 한국 외교관이 서 있었어요. 그는 눈까지 웃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마라. 그가 말했어요. 잘 잤길 바래요. 아침 먹을 준비됐나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나를 깨우고 준비하는데 몇 분만 줘요. 문을 닫으면서도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어요. 진수는 우리가 도착한 이후로 줄곧 친절하고 환영해줬는데도 저는 언제 그의 본색이 드러날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미나를 살짝 흔들어 깨웠어요. 일어나, 잠꾸러기. 아침 먹을 시간이야. 그녀는 예언자와 예언에 대해 중얼거렸어요. 저는 얼굴을 찡그렸죠.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이곳에서도 그 신비한 존재가 그녀의 꿈을 괴롭히는구나 생각했어요.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고 진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는 서양식과 한국식이 섞인 풍성한 메뉴로 가득했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자리에서 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식사 중에 진수는 오늘의 일정을 설명해 줬어요. 먼저 국회를 둘러볼 거예요. 그가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센터를 방문하고 저녁에는 전통 한국식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회의적인 마음을 숨기려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정부 건물이나 지역사회센터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국회의사당 건물은 웅장하고 위험이 있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진수는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보이는지 놀라웠어요. 심지어 일반 시민들이 와서 국회 토론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었죠. 아무나 여기 올 수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어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것이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미나를 힐끗 보며 그녀도 저처럼 충격을 받았는지 궁금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건물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접근 불가능한 곳이니까요. 그냥 누구나 들어와서 토론을 지켜본다는 생각은
글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국회를 나서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게 폭동의 시작인가요? 하지만 진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이 평화적인 시위라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경찰은 어디 있죠? 체포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위자들은 계속해서 구호를 외쳤고 주변의 일상은 그대로 이어졌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지역사회센터였어요. 그곳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노인들을 위한 수업,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성인을 위한 직업훈련 등이 있더군요. 모두가 행복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 노부인이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평생의 웃음으로 가득한 주름으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진수에게 한국말로 뭐라고 말한 뒤 우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을 한국에 환영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진수가 통역해줬어요. 머무는 동안 즐겁기를 바란다고 하시네요. 저는 그녀의 친절함에 감동받았어요. 그게 너무 진심이었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하루가 갈수록 저는 계속 놀라게 됐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친절하며 모든 것이 그저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그 뒤떨어지고 억압된 나라와는 전혀 달랐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제 머리는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린 것 같았거든요. 저는 미나를 보며 그녀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미나는 뭔가에 마음이 팔려 있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어요. 혹시 예언자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비빔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집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예언자가 예견한 혼란과 대혼란에 대해, 그리고 그 예언을 맹목적으로 믿는 민에 대해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어쩌면 더 나은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언자와 예언이 없는 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 두려움 없이 항의할 수 있는 길, 친절이 예외가 아닌 당연한 것이 되는 그런 길 말이에요. 진수를 바라보니 미나가 한 말에 웃고 있었어요. 그가 제 시선을 잡아채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제 내면을 뒤흔드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게 저를 두렵게 했어요.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싸쥔 채 어제의 경험들을 곱씹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때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어요. 미나가 문 앞에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흥분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오늘 준비됐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힘겹게나마 열의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나마 준비는 된 것 같아요.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진수를 만났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는 고국에서 봐왔던 차갑고 형식적인 외교관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숙녀분들. 그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날이 될 거예요. 우리는 세련된 전기차에 올라탔고 진수는 운전을 시작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모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에서도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는 모습에 놀랐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호기심이 발동해 물어봤어요. 진수의 눈이 100m 너머로 반짝였어요.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할 거예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요. 저는 미나와 눈을 마주쳤어요. 예상치 못한 일정이었지만 흥미가 생겼어요. 학교 건물은 현대적이고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학교가 얼마나 조용한지에 놀랐어요.
제 나라에서는 학교들이 되게 혼잡하고 과밀한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한 교실을 들여다보았는데 학생들이 활발하게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진수가 설명해줬어요. 우리는 비판적 사고와 열린 토론을 장려해요. 젊은이들이 스스로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고국의 학교들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곳에서는 학생들이 외우고 복종하는 법만 배우지 질문하거나 토론하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으로 진수는 우리를 학교의 기술 실험실로 데려갔어요. 학생들이 복잡한 로봇 프로젝트에 열중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스템 교육에 큰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진수가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중요한 일이니까요. 어린 소녀가 작은 로봇을 능숙하게 프로그래밍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이런 수준의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제가 물었어요. 진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평등한 접근성을 제공하는데 아직 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 있어요. 매년 더 많은 학교가 이런 자원을 받게 되고 있어요. 학교를 떠날 때쯤 제 머리는 혼란스러웠어요. 방금 본 교육 수준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거든요. 저는 항상 우리나라의 엄격한 교육 시스템이 우수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음 목적지는 북적이는 시장 거리였어요. 색깔, 소리, 냄새가 압도적이었어요. 거리의 상인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외쳐댔고 길거리 음식의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으며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진수가 우리에게 떡볶이라는 매운 떡꼬치를 하나씩 사줬어요.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 단맛과 매운맛의 완벽한 조화였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길거리 음식을 즐긴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어요. 걸어가면서 진수는 다양한 소규모 상점들을 가리켰어요. 이 중 많은 가게들이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가 설명했어요. 소규모 사업체들이 우리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죠. 저는 거리의 청결함에 주목했어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정말 깨끗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진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효율적인 시서비스와 시민의식의 결합이죠. 여기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공원에서 운동하는 노인들 무리를 지나쳤어요. 그들은 놀랍도록 민첩하게 움직였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대 수명을 자랑해요. 진수가 말했어요. 노인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항상 믿어왔던 한국에 대한 생각들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들이었거든요.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고 도시는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으며 곳곳에서 발전과 혁신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호텔로 돌아왔을 때쯤 제 머리는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침대에 몸을 던지고 오늘 본 것들과 들은 것들을 소화하려 애썼어요. 미나는 제 옆에 앉아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어요. 어때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정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들었던 것과 너무 달라요. 미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알아요. 혼란스러워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우리 평생 동안 속아왔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틀렸다면 다른 것들도 틀린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은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꽃이 제 안에서 피어올랐어요. 어쩌면 제가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세상이 더 있을지도 몰라요. 일찍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제 있었던 일들 때문에 아직도 머릿속이 복잡해요. 호텔방 커튼 사이로 햇살이 살짝 비치기 시작했어요. 미나는 아직 자고 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얼굴에 평온함이 가득해요.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는 산책을 나간다는 메모를 남기고 나왔어요.
서울의 거리는 벌써부터 활기가 넘쳐요. 사람들은 출근길에 바쁘게 움직이고 거리의 노점상들은 카트를 세팅하고 신선한 빵과 커피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혼란스러움은 어디에 있죠? 무례함은? 내가 들었던 이기심은 어디에 있죠? 작은 카페를 찾아서 어제 진수가 가르쳐준 몇 마디 한국어로 커피를 주문했어요. 바리스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시도를 기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며 세상을 구경했어요. 한 무리의 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가요. 한 노인이 유모차를 끄는 여성을 도와 계단을 오르고 있어요. 어떤 비즈니스맨은 길고양이를 쓰다듬고 있어요. 이런 작은 친절과 공동체 의식이 내가 보는 곳마다 가득해요. 이건 혼란스러워요. 내가 들었던 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생각에 잠겨 있다가 누군가 제 맞은편에 앉는 걸 거의 눈치채지 못할 뻔했어요. 어제 우리의 가이드였던 진수였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마라. 진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전 고맙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날 찾았어요? 물었어요. 그가 웃었어요. 서울이 아무리 커도 당신 호텔 근처에 있는 카페는 많지 않아요. 그냥 운에 맡겨봤어요. 우리는 날씨, 커피, 바쁜 거리 같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로 잠시 수다를 떨었어요. 하지만 진수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침내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아마라,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왜 진짜로 한국에 온 거예요? 몸이 굳었어요. 얼마나 말해야 할까요? 얼마나 그를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그의 친절한 눈빛에 마음이 열리고 싶어졌어요. 그게 복잡해요. 제가 시작했어요. 내 친구 미나가, 그녀가 변했어요. 누군가를 따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데려왔어요.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면 어쩌면 말을 잇지 못하고 멈췄어요. 진수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을 뜨게 해주고 싶었던 거군요. 그가 제 말을 대신 마무리해줬어요.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네,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제가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진수가 미소 지었어요.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죠.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진수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아마라, 한국이 완벽한 곳은 아니에요. 우리도 문제, 부패,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솔직하게 마주해요. 토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에요.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내 나라에서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아요.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죠. 갑자기 내 나라가 슬퍼졌어요. 우리나라가 될 수 있었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바라는 게 말을 시작하다 멈췄어요.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뭐를 바라요? 진수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우리나라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그런 나라요. 자기 자신만 챙기지 않고요. 말이 입 밖으로 나가자마자 두려움과 안도가 동시에 몰려왔어요. 이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진수가 테이블 건너 제 손을 토닥였어요. 아름다운 바람이에요, 아마라. 그리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변화는 당신처럼 다른 길을 볼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 너무 벅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친구 같은 침묵 속에 남은 커피를 마셨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내가 몰랐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 바쁜 거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혼란이 아니라 삶을, 이기심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게 되었어요. 다음 일정은 뭐예요? 진수에게 물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마라,
당신이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어요. 그곳의 건물들은 더 오래되고 화려하지 않았어요. 진수는 저를 한 작은 사무실 건물로 이끌었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벽에는 신문기사, 사진, 지도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그 중심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어요. 바로 그 예언자였죠. 이게 뭐예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물었어요. 진수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이건 우리가 몇 달 동안 조사해온 내용이에요. 당신이 알고 있는 예언자는 사실 정교한 사기 조직의 일원이에요. 이들은 여러 나라의 정치인과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당신의 나라까지 포함해서요. 저는 벽을 바라보며 이 정보를 이해하려 애썼어요. 어떻게요? 미나는 예언이 항상 적중한다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정말 능숙해요. 진수가 설명했어요.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심리적 조작을 하며 때로는 뇌물이나 협박으로 그들의 예언을 실현시키기도 하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그럼 미나가 믿는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수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하지만 아마라, 당신이 그녀를 여기로 데려온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이제 그녀가 진실을 보도록 도울 수 있어요. 상황의 현실이 점점 다가오자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예언자의 영향력이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미나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진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는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했어요. 이제 민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해요.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해야 해요. 그리고 아마라, 혼자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그의 지원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미나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미나를 만나러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서울을 새롭게 바라봤어요. 한때는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졌던 도시가 이제는 깨달음과 가능성의 장소로 보였어요. 제 자신의 편견이 도전받고 변한 것처럼 미나의 믿음도 곧 바뀌게 될 거예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앞으로의 대화를 준비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진실과 진수의 도움으로 미나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호텔에 다가갈 때 저는 서울과 이 도시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진실을 보여줘서 감사했어요. 한국에 다시 가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 저는 가방을 싸면서 어떻게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엘로웬이고 저는 독일 함부르크 출신의 환경과학자입니다. 35살이고 스스로를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감정보다는 이성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 대해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가방을 다 싸고 나서 깔끔하고 정돈된 제 아파트를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독일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죠. 우리는 규칙이 있고 그것을 따릅니다. 그게 삶을 더 쉽게 만들어주잖아요. 창가로 다가가서 아래 거리의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붉은 벽돌과 뾰족한 지붕을 가진 오래된 건물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독일 자체처럼 견고하고 믿음직한 건물들이죠. 그동안 제 이웃들은 서로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웃거나 크게 웃는 사람은 없었죠.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진지한 사람들이고 그걸 좋아해요. 창가에서 돌아서며 한숨을 쉬었어요. 부모님께 내일 비행기 일정을 상기시켜 드릴 시간이었어요. 전화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엘로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짐은 다 쌌니? 네, 엄마. 제가 말했어요. 엄마랑 아빠도 준비 다 하셨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했어요. 물론이지. 그녀는 약간 기분 상한 듯 말했어요. 우리가 어린애인 줄 아니? 저는 눈을 굴렸어요. 제 부모님인 헬가와 클라우스는 60대이고 자신들만의 방식에 굳어 있었어요. 그들은 이 여행에 대해 저보다도 더 회의적이었어요. 알아요, 엄마. 제가 말했어요. 그냥 제가 좀 긴장해서 그래요. 글쎄, 왜 우리가 한국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투덜거렸어요. 독일에 있는 게 뭐가 나빠.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이 대화를 이미 100번은 했어요. 일 때문이에요, 엄마. 제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 진이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에 저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휴가처럼요. 그녀는 말했어요. 한국에서 휴가라니. 거기서 뭐 할 건데? 이상한 음식 먹고 고층 건물 구경. 엄마, 저는 참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한국에 온 고층 건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도 있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 그렇겠지. 그녀는 별로 설득되지 않은 듯 말했어요. 곧 직접 보게 되겠지. 전화를 끊고 나서 소파에 몸을 던지고 눈을 감았어요. 부모님을 데리고 오는 게 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저보다도 한국에 대해 편견이 더 심했어요. 한국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전에 한번 짧게 출장으로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하지만 별로 인상 깊지 않았어요. 물론 기술이 뛰어나고 인터넷이 빠르긴 했지만 저에겐 영혼 없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역사가 없는, 진정한 문화가 없는 거를요. 그게 공정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한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니까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건 번쩍거리는 건물들과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독일의 조용하고 질서 있는 생활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 방식도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짓는데 진심이 아니더라도요. 독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가장하지 않아요. 그게 더 정직하죠. 휴대전화로 진에게서 온 이메일을 봤어요. 그는 제 방문을 매우 기대하고 있었어요. 진짜 한국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썼어요. 서울 외에도 볼 게 많아요. 약간의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진은 제가 까칠하거나 성급할 때도 항상 친절했어요. 아마 이번 여행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떠올렸어요. 외국에서 그들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그들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고 모험적인 식성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 재앙이 될 거예요. 책장에서 한국 가이드북을 꺼냈어요. 여행 전에 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문화 충격에 대비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페이지를 넘기며 고대 사찰, 아름다운 산, 현대적인 도시의 사진들을 봤어요. 솔직히 흥미로워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도 이 예쁜 사진들과 같을까요? 책을 닫고 기내 가방에 넣었어요.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내일이면 우리는 한국으로 가는 길에 오를 겁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한국이 정말 내가 기억하는 만큼 나쁠지 궁금하기도 했고 모든 것에 대해 제가 틀렸을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만약 한국이 나를 놀라게 한다면, 만약 그것이 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는다면, 머리를 저었어요. 아니, 그건 말도 안 돼. 단지 2주간의 여행일 뿐이에요. 2주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뀔 수 있겠어요? 잠에 빠져들며 몰랐어요. 이번 여행이 제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 거라는 걸요. 한국은 저를 놀라게 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알던 모든 것, 부모님, 그리고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내일의 이야기예요. 지금 조용한 독일 아파트에서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실용적인 과학자 엘로웬일 뿐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모님인 헬가와 클라우스를 보니
호기심과 긴장감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자, 이제 시작이야 하고 심호흡을 깊이 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공기가 깨끗하고 상쾌했어요. 대도시라고 생각했을 때와는 달리요. 공항을 지나가면서 모든 게 얼마나 깨끗한지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고 먼지 한 톨도 없었어요. 엘로웬, 엄마가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어요. 여기 사람들 봐봐.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이민국에서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밀치거나 떠드는 사람도 없이 차분하게요. 아빠도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이 표지판 봤니? 한국어, 영어, 심지어 독일어로도 적혀 있어. 이건 예상 못했는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외국인에게 친절한 나라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수화물을 찾을 때 모든 게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눈에 띄었어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지미 컨베이어 벨트에 나왔어요. 빨리빨리 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는 빨리빨리라는 뜻인데 정말 그 말 그대로였어요. 공항 기차역으로 가면서 부모님의 눈이 커지는 걸 봤어요. 역은 초현대적이었고 디자인도 세련되었으며 터치스크린 티켓 기계도 있었어요. 기술에 항상 관심이 많은 아빠는 기계를 만져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거 봐! 아빠가 소리쳤어요. 여러 언어로 티켓을 살 수 있고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경로도 보여줘.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을까? 엄마도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정말 저렴해. 가격을 보며 덧붙였어요. 기차에 탔을 때 모든 게 얼마나 깨끗하고 새로운지 느껴졌어요. 좌석은 편안했고 짐을 놓을 공간도 넉넉했어요. 전자 디스플레이는 실시간으로 경로와 도착 예상 시간을 보여줬어요. 이건 독일에서 본 것보다 더 발전된 것 같아. 아빠가 속삭였어요. 분명 감명받은 듯 했어요. 서울로 가는 기차 여행은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었어요. 현대적인 건물과 푸르른 공원이 번갈아 보였어요. 도시는 도시 개발과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 창문에 코를 대고 엄마가 말했어요. 모두 콘크리트와 고층 건물뿐일 줄 알았는데 저 멀리 산을 봐. 저도 동의했어요. 경치는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고 왜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해졌어요. 우리의 정거장이 가까워지자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먼저 한국어로, 그 다음 영어로, 그리고 놀랍게도 독일어로요. 정말 모든 걸 생각해주는구나. 혼자 생각했어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서울의 분주함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대화 소리가 웅성거리며 맛있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간간히 풍겼어요. 정말 살아있어. 아빠가 외쳤어요.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어요. 부모님이 이미 선입견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 덕분에 얼마나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지 감탄했어요. 거리도 깨끗했고 쓰레기통도 곳곳에 있었어요. 환경과학자로서 정말 감사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따뜻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로 맞이해줬어요. 직원들은 훌륭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 부모님이 바로 편안해졌어요. 우리의 방은 현대적인 시설과 전통적인 한국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된 곳이었어요. 엘로웬, 이것 봐. 엄마가 세련된 주전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를 위해 특별한 차 세트를 준비해줬어. 정말 세심하네. 우리가 자리 잡고 있을 때 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진과 민지가 1시간 후에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어요. 부모님의 얼굴에 잠시 긴장감이 스쳤어요. 걱정 마세요.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진과 민지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거리로 나서자 저녁 공기가 한국 음식의 맛있는 향기로 가득했어요.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어요. 진과 민지는 근처 식당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부모님이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진과 민지의 친절함 덕분에 곧 편안해졌어요. 낮은 테이블에 앉으면서 부모님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식당은 전통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민지가 부모님의 관심을 눈치채고 한국 식사 문화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이에요. 다양한 요리가 우리 테이블에 놓여졌어요. 함께 먹는 것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든다고 믿어요. 부모님이 각 요리를 조심스럽게 맛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망설임이 가득하던 표정이 점점 기쁨으로 바뀌는 걸 보며 안심이 되었어요. 특히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아빠는 불고기를 특히 좋아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 마리네이드한 소고기를 또 한 조각 집어들며 외쳤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야. 저녁이 진행될수록 부모님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진의 농담에 웃고 민지의 한국 문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심지어 젓가락도 시도해 보셨어요. 성공률은 각기 달랐지만요. 저녁이 끝날 즈음 무언가가 바뀐 것이 분명했어요.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과 회의가 사라지고 진정한 호기심과 즐거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진과 민지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만날 약속을 하며 부모님이 눈빛을 주고받는 걸 보았어요. 우리가 이곳을 오해했을지도 몰라 라는 눈빛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넌사인이 우리 길을 비추고 나는 흥분감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것은 우리의 한국 모험의 시작일 뿐이었고 이미 기대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도시의 부드러운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한국은 우리에게 마법을 걸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날들이 정말 기대되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이 일찍 시작됐어요. 시차 때문에 부모님과 저는 새벽에 깼는데 그 덕분에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거리가 참 깨끗하네. 엄마가 호텔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보도는 깨끗했어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와는 달리 저는 쓰레기와 혼란을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질서와 청결함이 독일만큼이나 잘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아침을 먹으러 진과 민지를 전통 한식당에서 만났어요. 부모님은 방바닥에 앉는 게 익숙하지 않은지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항상 이렇게 먹는 거야? 아빠가 불편해하며 물으셨어요. 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항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 이렇게 먹는 게 좋죠. 뿌리를 느끼게 해주거든요. 서빙된 요리들을 보며 저는 놀랐어요. 작은 그릇들에 다양한 음식들이 담겨 있었어요. 색깔, 질감, 냄새까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이건 뭐지? 엄마가 빨간 소스를 가리키며 물으셨어요. 그건 고추장이에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매우니까 조심하세요. 아빠는 용감하게 큰 한 숟가락을 드셨어요. 얼굴이 고추장 색처럼 빨개졌어요. 모두가 웃으며 아빠가 물을 급하게 마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맛있네. 아빠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조금씩 먹는 게 좋겠어. 아침을 먹고 우리는 도시를 탐험하러 나섰어요. 첫 목적지는 지하철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처럼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번에는 부모님이 복잡한 지하철 지도를 이해하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지? 엄마가 중얼거리셨어요. 그러자 민지가 디지털 키오스크 사용법을 보여줬어요. 화면을 몇 번 터치하자 표가 나왔어요. 이게 다야? 아빠가 놀라며 물으셨어요. 독일에서는 아직도 설명서를 읽고 있겠는데. 지하철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하며 효율적이었어요. 몇 분마다 기차가 왔어요. 낙서도 쓰레기도 없었고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건 처음 봐. 엄마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첫 방문 때의 놀라움을 떠올렸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거대한 문을 지나면서 마치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곡선 지붕의 화려한 건물들은 집의 성과는 전혀 달랐어요. 동화 같아. 엄마가 여기저기 사진을 찍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수문장 교대식을 지켜봤어요. 수문장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옛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진지한 의식이면서도 관광객들을 위한 쇼였어요. 이게 진짜야? 아빠가 진에게 물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용인가? 둘 다요. 진이 말했어요. 진짜 의식이기도 하고 방문객들에게 역사를 공유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궁궐을 걸으며 민지는 왕과 왕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부모님이 귀를 기울이며 흥미롭게 들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부모님도 한국이 독일만큼이나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궁궐을 나와서 강남으로 향했어요. 극명한 대조가 눈에 띄었어요. 한순간에 옛 한국에 있다가 다음 순간에는 유리와 철강으로 이루어진 미래도시로 온 느낌이었어요. 이게 더 기대했던 모습이야. 아빠가 마천루를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첨단 아파트 전시장을 방문했어요. 판매원이 스마트폰으로 조명, 온도, 냉장고까지 모두 제어할 수 있는 모습을 시연해줬어요. 우유가 떨어질 일이 없겠네요. 판매원이 말했어요. 냉장고가 직접 주문해줄 테니까요. 엄마는 감탄하며 물으셨어요. 왜 독일에는 이런 게 없을까? 저도 같은 생각을 하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점심은 한국식 바비큐 식당에서 먹었어요. 테이블 가운데 그릴이 있었고 진이 주문하자 곧 생고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직접 구워 먹는 거야? 아빠가 불안해하며 물으셨어요. 그게 재미죠. 민지가 고기를 굽는 법을 보여줬어요.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냄새가 퍼지자 부모님도 편안해지셨어요. 젓가락을 사용해 보다가 결국 포크를 쓰며 웃으셨어요. 정신없지만 맛있는 식사였고 우리 모두를 더 가까워지게 했어요. 오후에는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좁은 골목은 사람들로 붐볐고 생선부터 수공예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가판대가 가득했어요. 정말 활기차네. 엄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 낯선 음식들도 봐. 우리는 길거리 음식을 먹어봤어요. 바삭한 호떡과 매운 떡볶이를 먹었고 아빠는 예상 밖으로 번데기도 먹어봤어요. 나쁘지 않네. 아빠가 생각에 잠긴 듯 씹으며 말했어요. 약간 경화류 맛이 나. 하루를 마무리하며 작은 전통 찻집에 들렀어요.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하게 방바닥에 앉았어요. 진의 친구인 박씨 아저씨가 우리와 함께 했어요. 차를 마시며 박씨 아저씨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침략과 고난, 그러나 또한 회복력과 발전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5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박씨 아저씨가 말했어요. 지금은 보세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 열심히 일했죠.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종영심을 보였어요. 이제 한국의 성공이 단순히 기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전통을 존중하면서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의지와 결단력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변화를 느꼈어요. 부모님은 조용했지만 그것은 문화 충격의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오래된 가정을 재고하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어요. 엘로웬, 있잖아. 아빠가 방에 도착하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곳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저는 미소 지었어요. 첫날인데도 벌써 한국이 부모님께 매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여행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됐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이 계속되면서 제 선입견이 하나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매일 새로운 놀라움과 교훈이 찾아왔죠. 진과 민지가 우리의 상시 동반자가 되어 한국 문화를 안내해 주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화려한 단청으로 장식된 웅장한 건물들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죠. 엄마는 감탄하며 정말 아름다워. 한국에 이런 멋진 역사적인 장소가 있을 줄은 몰랐어. 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민지의 한국 역사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관심이 가득했어요. 초기의 회의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아빠는 심지어 한복도 입어보고 사진을 찍으며 웃었어요. 한국의 왕이 된 기분이야. 라고 농담까지 했죠. 그날 오후에는 서울의 현대적인 지역인 강남을 탐험했어요. 세련된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는 우리가 아침에 본 궁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아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한국의 특별함이야. 우리는 과거를 포용하면서 미래로 달려가고 있어 라고 했어요. 그의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너무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 깨달았죠. 기술의 반짝이는 표면만 보고 그 밑에 있는 문화의 깊이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산책을 하면서 엄마가 민지와 한국 스킨케어에 대해 활발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엘로웬 한국인들이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았니? 엄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저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엄마는 한국 뷰티 제품을 유행이라고 무시했었죠. 이제는 더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노래방을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망설였죠. 우리는 노래를 못해. 아빠가 항변했어요. 하지만 곧 우리는 모두 노래를 부르며 한국어 가사를 엉망으로 발음하면서 웃었어요. 작고 넌 불빛이 비치는 그 방에서 저는 부모님의 새로운 면을 보았어요. 그들은 낯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은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찜질방 방문이었죠. 처음에는 그 개념이 낯설었어요. 우리가 낯선 사람들과 함께 목욕을 한다고? 엄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다양한 사우나를 체험하면서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공동체 의식을 느꼈어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잘 보지 못하는 한국 일상생활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죠. 우리 집의 스파와는 완전히 다르네. 아빠가 공용구역에서 같은 옷을 입고 앉아있을 때 말했어요. 더 사회적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경험이 한국의 공동체와 공유 공간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익숙한 개인주의 문화와는 많이 달랐죠. 어느 저녁 우리는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아빠가 독일의 공학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언급했을 때 시작됐죠. 지는 예의 있게 반대하며 한국 기술이 앞서고 있는 몇 가지 분야를 지적했어요. 처음에는 방어적이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대화가 진행되면서 제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왜 독일의 우월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꼈을까?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 다른 분야에서 뛰어날 수는 없는 걸까? 엄마는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을지도 몰라. 한국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 그녀의 말이 공기 중에 맴돌았고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모두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민지가 우리를 전통 찻집으로 데려갔어요. 바닥에 앉아 향기로운 차를 섬세한 잔에 마시며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찻집 주인 박씨 아저씨가 우리와 함께 했어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다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한국에서는 차를 마시는 것이 단순히 맛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찾는 것이죠. 박씨 아저씨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서 한국이 단순히 한 나라에 대한 사실을 넘어서는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 거죠. 부모님을 바라보니 그들의 눈에서도 같은 깨달음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선입견을 가득 안고 한국에 왔어요. 이제 그 선입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와 감사를 대신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서울의 넌 불빛 아래 호텔로 돌아가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한국을 보여준 진과 민지의 인내심에 대한 감사, 열린 마음으로 배운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제 믿음을 도전하고 시야를 넓혀준 한국에 대한 감사. 이번 여행은 단순히 한국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기였어요. 성장하고 변화하며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우리 능력을 깨달은 거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엘로웬, 이번 여행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킨 것 같아.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우리의 한국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